네,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죠. 그 전체 미시경제 분석이란 그 이름으로 강의를 했고, 뭐 저희 경제 원론이 우리 학교에 따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미시를 기초부터 했고, 뭐 일부 과정은 조금 깊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남겨둔 게 이제 그 계약 이론인데, 이것은 미시경제학의 물론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 현재 우리 그 산업 트렌드의 그 기초 룰을 사실은 만든 경제 분야랑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뭐 논문을 내고 또 그 뭐 번역을 했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뒀고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학기별로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그 앞부분에서 또 충분히 미시경제 분석을 해서 그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계약 이론이죠, 그죠? 영어로 이제 contract theory라고 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contract theory의 대가는 여기 보이는 그 하트 교수예요. 뭐 공동 수상했거든요. 호스트램이라는 그 유럽의 그 교수님이랑 이 하버드 경제학과의 그 올리버 하트랑 두 분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고, 이 하트 교수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당연히 논문 많으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는 거고요. 뭐 한 100편 정도 쓰셨는데 그 대중서는 딱 한 권이에요. 여기 나오는 Firms, Contract and Financial Structure라는 유일한 대중서입니다. 그 이걸 사실은 번역하게 된 거는 어느 날 출판사 사장한테 전화가 와서 네,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조금은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였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이 다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못해? 라고 해서 사실은 시작을 했다가 사실 되게 후회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예, 사실 번역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겁니다. 책을 너무 어렵게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한 1년 번역을 했고요. 이 책이 잘 나왔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렇게 기업계약 그리고 금융구조에서 나왔고, 막 번역을 한참 하는데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좀 인터뷰 좀 이렇게 좀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얘기해 보겠다고 그래서 그 메일을 보냈는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10월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갔죠. 예, 날아가서 그 하버드 교정 가서 그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실제로 인터뷰는 그 한 굉장히 길게 했어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여러 현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뭐 다행히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좀 찍었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적도 있습니다. 뭐 한번 보시면 뭐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 전면으로 이렇게 그 인터뷰한 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마 2017년도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신문에 나온 거 2018년도 1월 8일 날 이렇게 나왔었고, 1월 8일은 제가 그 사실 학생들이랑 특성화가 있어가지고 중국 샹하이 비행기를 막 타고 가는 그날이었는데, 그 같이 한영도 교수님이랑 갔는데 한영 교수님이 신문 보고 깜짝 놀라시더니 교수님 신문에 났다고 줘서 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는 해가지고 자료는 줬는데 언제 신문 나오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샹하이 가는 학생들이랑 샹하이 가는 비행기에서 그 신문을 봤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책 소개 잠깐 할게요. 그 보통은 이래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챕터가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5, 6, 7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관한 이해랑 금융구조에 관한 이해랑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1장에서는 이제 기업에 관한 기존 틀,
다시 말하면 이윤 극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한계 생산 체감에 증명하고 에버리지 코스트 곡선은 이렇게 그 원형 그 U자형이고 이제 경제학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재산권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뭐 저도 여기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 재산권을 누가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산권 접근이고요. 또 재산권에서 제기되는 쟁점들. 그리고 불완전 계약 모형에 근거한 논쟁인데 여러분 사실은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모형들이 나오는데 모형들을 전부 수치화해놔가지고 아마 수식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이제 금융구조인데요. 뭐 금융계약 뭐 부채라든가 이런 건 뭐 기본이고 상장 기업에 있어서 이제 자본 구조라든가 요 7장 8장이 대단히 재밌는데 특히 7장은 이제 파산 절차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후진국들이라는 데가 있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후진국, 나쁜 뉘앙스로 말하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후진국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이제 경제 개발을 막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신흥국가들까지도 보면은 의외로 기업이 잘 나갈 때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기업이 잘못되는 경우 재산권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 뭐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 야반 도주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도 한 7, 8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왜 야반 도주를 해? 그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했을 경우에 파산 절차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기업인이나 아니면 영국에 있는 기업인이 뭔가 회사가 망했을 때 야반 도주했다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면 회사가 망했을 때 종업원들에 의해서 감금이 되고 뭐 이런 말 들어보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산 절차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이에요. 상장 기업의 의결권 구조인데 이 상장 기업의 의결권 구조는 우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엔 요 8장 상장 기업의 의결권 구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도 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에서도 낼 겁니다. 어떻게 내는지는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여러분 이제 모형 보시면은요. 이렇게 책 딱 열면 이제 이렇게 원문제가 이렇게 캡처해 놨는데 The structure of voting right in a public company. public company라는 게 상장 기업이에요. 이걸 공기업으로 번역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어느 경제 포럼에 갔다가 동시통역사가 이걸 공기업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도대체. 어쨌든 상장 회사인데 중간중간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되면 책을 덮으시죠, 그죠? 내용이 뭐냐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듀얼 클래스 보팅 시스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이 한국에 없는 거여서 이 번역자가 사실은 이제 번역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따로 독립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 좀 드문 경우인데 8장 번역하기 전에 이제 8장 들어가기 전에라고 해서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썼어요. 내용은 차등 의결권제입니다. 시험에 뭐 내냐고 하면 요거 낼 거예요. 차등 의결권. 정답이 차등 의결권입니다. 문제까지 왜 가르쳐주냐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요 정도는 그래도 계약이론 배우면 알아야죠. 차등 의결권이라는 거. 예. 차등 의결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용은 이래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상장기업의 의결권 구조 보면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상장기업에서 주인 대리 문제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알고 보면은요. 비상장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왜냐고요? 감시가 공공재야. 다시 말하면 상장기업은 주인이 여러 명이잖아. 나도 주인이야. 물론 지분이 적어서 그렇지. 근데 각각의 소액주주가 과연 이 CEO를 감시해야 될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없잖아. 왜냐하면 뭔가 감시해서 뭔가를 발견해 놓으면 당연히 이득은 다 함께 쉐어할 텐데 내가 그런 수고를 왜 해요? 이러다 보니까
CEO가 전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죠. 되게 재밌죠, 그죠? 자, 그 차등 의결권 얘기 잠깐 할게요. 이 차등 의결권 황금조 사실 통하는 말인데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요. 구글, 포드, 특히 구글. 여러분, 일주 1의결권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일주 1의결권이고요. 이게 글로벌 룰일까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차등 의결권. 기말고사 문제예요. 답이 차등 의결권입니다. 영어로는 듀얼 클래스 보팅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글로벌 차원의 자본주의 진화래요. 미국에서는 1994년도부터 차등 의결권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자, 구글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구글의 그 알파고 다 아시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모르거든요. 근데 바둑을 잘 두는 사칭 고수라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알파고 시작할 때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야, 이세돌을. 예, 바둑이 어떤 영역인 줄 아냐고 막 또 설명을 해서 저는 뭐 그런 줄 알았죠. 참고로 바둑을 전 못 둬요. 근데 지던데요. 두 번째 게임에서도 또 지던데요. 세 번째 게임에서 켄신이 한 번 이기고 그리고 또 지던데요. 놀랍죠. 1차 쇼킹이고요. 그 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글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수조 원의 투자들이 이어졌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구글에 수조 원씩 투자금이 가면 구글의 지배구조 안 흔들려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투자라고 그랬잖아. 아니 그러면 투자 받으면 지배구조 흔들리면 어떻게? 지배구조 흔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받으면 대주주가 들어오잖아요. 더. 그러면 나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코스닥 기업 사장님을 알아요. 그 코스닥 기업 사장님은 그 몇 년 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많은 주문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업을 더 늘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늘리더라고요. 아니 공장 규모 기업 왜 안 늘리세요? 아 그러니까 빚지기 싫대. 은행에서 차입하기 싫대. 아니 그럼 투자 받으시면 되잖아요. 상장사인데 자기도 받고 싶대. 근데 투자 받으면 지배구조가 흔들린대요. 제 말 이해하셨죠? 구글 지배구조 안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수조씩 투자를 받지? 구글은 돼요. 왜냐하면 구글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차등 의결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차등 의결권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조금 쉬워요. 듀얼 클래스야. 클래스가 두 개야. 그래가지고 클래스가 두 개라는 게요. 여기 스냅 같은 경우를 보면 좀 쉬워요. 클래스가 A, B, C 세 개 클래스를 둬. 그리고 A 클래스에는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한테 사는 거야. 대신에 의결권은 없어. 스냅 같은 경우는 B는 초기 투자자 직원들이 보유해. 여기는 주당 1표야. C는 공동 창업자야. 2명만 가지고 있어. 얘들은 주당 10표야. 여러분 여기서요. A, B, C 주식의 보유 지분 여기 뭐냐 하면 주주로서의 권리는 참고로 같아요. 이득이 나면 배당하잖아. 배당은 똑같이 받아. 다만 이거는 뭐예요? 의결권의 문제예요. 구글이 이래요. 구글이 클래스가 두 개야. 그래가지고 창업주 있죠. 구글의 창업주는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이에요. 얘들은 15%를 보유하면서 의결권은 56%야. 다시 말하면 배당을 받을 때는 15% 똑같이 받아. 다른 주주들이랑.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일반 주주들보다 10배를 더 갖는다는 거죠. 이게 듀얼 클래스 보팅 시스템의 차등 의결권이에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어느 기업들이 일정 단계를 거쳐서 막 성장해 가는, 다시 말하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고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고 투자를 왜 받나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알파고를 만든 알파고. 근데 그 알파고는요. 사실은 구글 브레인이랑 딥마인드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딥마인드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2014년에 5억 달러에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면 투자해야 되고 기업 인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사실은 기업 인수하고 투자할 때마다 투자금 받으면서 경영권 분쟁에 신경 쓰이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기업이 못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글로벌 차원의 자본주의 진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글이 계속해서 커나가는 것도 사실은 이 차등 의결권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올리버 하트 교수의 이 이론을 근저에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냥 표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올리버 하트 교수가 뭐 계약 이론의 대가인가봐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평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자본주의를 한 단계 진화시킨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듀얼 클래스 보팅 시스템에 관해서 어느 경우는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야. 어느 경우는 이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프린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훨씬 더 경제 발전을 하는 거고요. 경제 성장률도 높은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사실은 이렇게 투자 받아서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잖아요. 부가가치도 창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일주 일 의결권에 굉장히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알리바바 샤오미 상장 이슈인데요. 이 듀얼 클래스 보팅 시스템 차등 의결권 시험에 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홍콩엔 차등 의결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알리바바는 중국 기업인데요. 원래는 홍콩에 상장하려고 했었어요. 마윈이. 근데 홍콩에 가서 차등 의결권 달라니까 당연히 안 주지. 홍콩 주식위원회에서 그랬을 거 아니야. 차등 의결권은 뭐야? 이런 게 있는데요. 저 차등 의결권 했더니 안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리바바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해 버렸어요. 뉴욕에 상장해 버렸어요. 왜? 차등 의결권이니까. 마윈 얘기는 이 얘기야. 내가 경쟁 상대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아마존이야. 아마존. 근데 아마존이랑 사실 상대하려면 계속해서 다른 기업도 인수해야 되고 투자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매번 투자 받을 때마다 내가 지배구조 흔들리면 어떻게 기업 경영을 해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을 달라고 그런 거야. 거절했죠. 그래서 뉴욕에 상장해 버렸어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스토리죠. 이 재밌는 건 그 다음이야. 그 이후에 역시 홍콩 대단해요. 그 이후에 요즘은 사실은 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알리바바가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로 간 이후에 사실은 저 차등 의결권을 최근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샤오미도 상장했거든요. 샤오미도 당연히 차등 의결권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콩에서 잡은 거야. 여기 상장하라고. 우리 이거 줄게. 차등 의결권 신설했지 이렇게요. 샤오미가 작년이었나요? 그 차등 의결권 요 제도를 도입을 했고 홍콩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 차원에서 어떤 생산성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이런 것들이요. 저 차등 의결권과 굉장히 연관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좀 다시 보이죠? 이번 그죠? 네. 어쨌든 이런 미국이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경제 발전을 하고 혁신하는 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예. 그 내면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차등 의결권 잘 몰라요. 한국에서. 일은 일주가 아니고 일주 15개월권 아마 깜짝 놀랄걸요? 말이 돼? 불평등하게. 사실은 해외에서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냐면 보세요. 의사결정을 하죠. 구글의 의사결정을 일반 주주들이 어떻게 해요?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훨씬 더 잘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의결권 많이 줘야죠. 회사의 의사결정인데. 그죠? 예.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저런 차등 의결권이 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기서 최근에 상장한 이제 스냅도 이렇게 차등 의결권 바탕하에서 2017년도에 상장했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사실은 부정적이다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그 벤처기업에서는 차등 의결권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많은 어떤 그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돌아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막판에 한두 번쯤은 좀 오프라인 수업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코로나가 아니면은. 사실은 왜냐면 얼굴도 보고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한 학기 내내 이렇게 그 슬프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끝내게 됐는데 뭐 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네, 그 기말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뭐 이 하려고 했던 진도 다 맞춰서 다행이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 그러십시오. 오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